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손에 분명히 잡으셨을 책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뭐 필독서처럼 이제 한 8, 90년대 학생들에게는 아마 분명히 느껴지셨을 거고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이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적어도 들어보셨을 그런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아주 사랑스러운 분들의 새 책이 나와서 요거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개의 시점으로 보는 영화 감상법이라는 책을 라이너 그리고 전찬일 라이너 두 분은 이제 매불쇼 영화 코너를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선 씨도. 친숙하죠. 네. 그분들이 책을 냈습니다. 대담집 형식으로 낸 건데 그러니까 전찬일 평론가 또 라이너 우리 유튜버 지금은 뭐 영화 평론으로 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두 분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뭐 영화를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쉽게 읽히는 그래서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화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마치 그냥 두 사람이 말하는 거를 활자로 옮겨놓은 듯한.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도 이렇게 대담식으로 대화식으로 하면 아주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 주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상당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무엇으로 영화를 보고 평가를 할 것인지, 뭐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평론가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또 명작의 조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주 뭐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쨌든 그 영화를 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영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들 아마 이 책에 나온 영화들 하나씩 시간 될 때 보시는 것도 대체로 또 좀 예전 영화들이 많이 언급이 돼서 아마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 혹은 뭐 쿠팡플레이 뭐 이런 데서 혹은 뭐 아니면 적어도 유튜브에는 찾아보시면 있을 법한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쭉 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화 하나씩 좀 찾아보셔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분이 뭐 각각 추천하는 영화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영화 같은 거 어떤 걸 볼까 좀 망설일 때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완전히 좀 색깔이 좀 두 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해운대, 한 분은 부산행. 아니, 둘 다 흥행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상업 영화 중에 추천작 돼 있죠. 그렇습니다. 색깔이 참 두 분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해운대. 보통 평론가가 추천하는 영화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책 내용을 쭉 보면 눈에 익은 책 영화 제목도 많고 좀 생소하다 이거 뭐지? 하는 영화도 있고 그러네요. 다양한 영화들을 이렇게 추천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뭐 그냥 재밌었다 재미없었다 요 정도 얘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진짜 영화의 어떤 뭐 컬러감이나 미장센이 너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운드가 다른 어떤 영화에 비해서도 또 극장에서 봤을 때 정말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더라. 요런 정도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영화에 대해서 알고 가면 그리고 영화를 보는 뭐 여러 조건들을 조금 우리가 파악하고 가면 훨씬 더 우리가 평가하기 혹은 뭐 이야기하기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는 그림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림을 감상할 때 좀 더 그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또 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도 어떤 식으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길이 되어주니까 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추천작들 가운데 또 소리가 정말 좋은 영화도 있어요. 사운드가 최고인 영화 그래갖고 지옥의 묵시록 또 한산 이렇게 추천해 주셨네요. 한산을 아마 전찬일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은 라이너고. 맞아요. 두 분의 성향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뭐 둘 다 매우 훌륭한 영화긴 하지만 한산의 그 북소리 기억나요? 그때 진짜 막 이렇게 심장이 영화관에서 보면 그건 맞아. 영화관에서 봐야 돼. 파묘도 참 그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묘.
아 맞습니다. 대살굿할 때.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는 거. 뭐 여자친구랑 둘이 같이 보고 왔는데 아유 오빠 뭐 돈 아까워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말지 말고 네. 예, 그때는 이제는 요 책을 좀 보면서 네. 야 그래도 요런 장면들은 과거에 어떤 영화랑 좀 많이 비슷했었는데 여기 훨씬 더 잘 살린 것 같더라. 이 영화는 너무 좀 심파로 흐르는 것 같아. 예, 이 심파는 라이너가 참 싫어하는데 등등 이런 이야기 서로 이렇게 네. 주고받으면서 영화 감상을 같이 나눈다면 아마 같은 영화를 2시간 보고 나오셔도 훨씬 더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 네. 또 생각해볼 지점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네. 해보게 됩니다. 10개의 영화 시점으로 보는 영화 감상법이라는 책.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 모든 영화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 혹은 앞으로 보실 영화가 조금은 이 책 전과 후로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라이너 그리고 전찬일 라이너 두 분의 대담집. 여러분도 한번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혹은 뭐 영화에 지금까지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한번 이 책 보시면서 다시 영화를 감상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한번 이분들 모셔갖고 이야기도 같이 좀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라이너 씨는 한번 네, 두 번 오셨나요? 네, 예전에 영화 얘기를 네. 좀 오셨었던 것 같고요. 네. 전찬일 선생님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책도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역사란 무엇인가. 참 이 책을 이 제목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E.H. 카. 예, 보통 그래서 에드워드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게 또 너무 그게 많이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에드워드 카의 필적하는 어떻게 보면 또 에드워드 카를 아주 뭐 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아놀드 토인비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뭐 절판이 되었습니다만 이 책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뭐 역사의 기원, 뭐 역사 이런 게 아니고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카도 마찬가지고 토인비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에세이입니다. 역사 에세이. 그 에세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몇 편 정도. 그래서 바로 또 이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도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할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찬일 라이너의 영화 감상법이랑도 비슷한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했다기보다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책 아닙니까? 이 역사란 무엇인가가? 그렇죠. 이제 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보통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이제 상대주의가 있고 객관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객관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것을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라든지 해석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우리가 재생하고 그죠 재현해내고 그 진실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의 재현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따져 보면 객관 그대로 어떻게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과거 역사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 자료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의 자료에 불과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해 가지고. 일종의 상대주의적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대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크로치 같은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역사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했거든요. 역사는 지금 현재 우리 관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과거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현재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지. 그게 그냥 일어났던 일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저 뭐 백두산에서 저 한라산에서 소나무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툭 꺾어졌다. 그게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그걸 적어야 된다? 그게 무슨 역사냐 이거죠.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된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역사는 무엇이냐? 현재의 관심,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결국 그 사관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주의적 해석이 된 거죠. 일종의 주관주의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역사에 그러면 객관적인 진실도 없고 너는 너대로 생각해 나는 나대로 생각해 그럼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 이제 바로 그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그 주관과 객관을 조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객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진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다 기술하고 또 주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상대주의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역사가 자신의 어떤 주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이 서로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말이 바로 이제 여기서 E.H. 카에서 이제 보통 그 객관주의적 해석과 상대주의적 해석이 이제 좀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카의 이제 이런 역사론집, 저 역사란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토인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랄까 그리고 역사가가 본 오늘의 세계 정세,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필연이라고 할까요? 자유와 법칙 그리고 뭐 역사의 기본 개념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인비 하면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극찬을 했죠.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 네. 이 책을 아주 극찬했죠. 예. 이 책이 지금 우리도 번역돼 있죠. 네. 그 9권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인데 토인비가 전 세계 역사를 하나의 문명 단위로 본 거예요. 기본을.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만 갖고 해석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명 단위, 서구 기독교 문명이다, 네. 중국 문명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사의 21개 문명 단위를 찾아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술에서 나중에 그 유명한 그 나오죠.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네네. 그 챌린지가 나오고 바로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 그 리액션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국 그 끊임없이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 역사의 어떤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창조적 소수. 네. 그런 개념들 가지고 이제 되게 나오는데 네. 뭐 여기서는 이제 먼저 그 구체적으로 이제 토인비의 그 역사 에세이를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역사관의 변천이랄까 왜 역사라는 이야기가 지금 필요한지 그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저는 지금 뭔가 약간 좀 신기한 경험이랄까요? 네. 그런 걸 좀 느낀 게 토인비 이분이 197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75년. 아, 그렇죠. 86세 얘기로. 네. 바로 그 해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10월 22일. 네. 제가 태어나기 며칠 전. 아 그래요? 또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음. 1984년 10월 25일입니다. 아, 제 생일 날짜죠. 네. 네. 뭔가 나는 토인비가 다시 환생한 건 아닌가? 이 세상은 정프로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난 토인비였나 봐 전생에. 야, 옛날에 그 토인비라는 이름을 네. 처음 이제 아마 대학교쯤이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참 뭐 무슨 개념도 없고 뭐 참 무례했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네. 토인비라는 이름을 처음 듣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막 흑인을 토인이라고 할 때 네. 아주 그 정말 무개념일 때 얘기입니다. 네. 토인 B? 그럼 토인 A도 있어? 뭔지 이런 식의 농담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90년대 초중반. 이런 외우는 방법 참 좋은 것 같아. 토인 A? 네. 그렇게 기억을 잘 하시니까 벌써 이거 옛날 엄청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 84년 네. 책. 이거 책을 근데 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방송 하려고요. 아니 이거 중고 서적가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샀던 책이죠. 아 진짜 그럼 네. 이거 발행이 언제예요? 84년. 84년? 84년에 이걸 보셨어요? 아니 뭐 그때는 그냥 모르고 봤죠 뭐. 와,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아니 모르죠. 그냥 활자니까 보통. 야, 근데 여기도 진짜 토인이 나와. 네, 네이티브. 네. 어떻게 딱 펼쳤는데 또 그때는 진짜 토인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네. 옛날에. 토인종 뭐 이렇게. 네, 토인종 불렀죠. 맞아요. 네. 흑인종, 토인종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요즘 같은 돌맞을 일이죠. 큰일 네. 나죠. 여튼 네. 그러면 오늘은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네, 네. 아놀드 토인비의 네. 역사란 무엇인가.
근데 뭐 나중에 조금 또 말씀드릴 때 되면 네. 카의 생각들이 조금 나오니까요. 아, 그런가요? 뭐 같이 엮어서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란 무엇인가? 네. 역사란 네. 혹시 우리 지선 씨는 역사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역사란- 이해식하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다.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란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일들을 잘 정리한 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전달하는 행위.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역사다. 전 약간 객관적이어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네, 근데 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이고 현재는 다 디지털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디지털이든 아니면 뭐 활자가 됐든 종이에 적든 뭐 대나무에 적든 간에 누군가는 해석을 한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적기는, 그러니까 상세히 적기는 쉬우나 네.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적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조선왕조 시대에 네. 누군가가 이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으나 네.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그 시대의 무엇에 어쨌든 한계를 넘어서긴 어려울 텐데 아마 객관적으로 적기는 매우 어려울 것 그러면 같긴 펼쳐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으로 냈어. 그래서 네. 역사서가 됐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이 펼쳐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겠죠. 아, 하나의 그 자료고 자료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도 그 많은 자료에서 발췌, 치사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취할 네. 걸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건 자기 관점을 사관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의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그 관점을 통해서 사관을 통해서 취사 선택된 자료가 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료 자체도 이미 사관의 어떤 하나의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모든 자료를 어떻게 다 읽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사실 일이죠.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것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100% 객관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다시 그 우리가 그 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역사를 지금 이제 제 관점에서 만약에 정의한다면 네. 후대에 의해 덧 그려지는 유화와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림에 제가 관심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좋은데. 유화는 보면 네네. 맨 밑에 그림이 막 그렸죠. 네. 그 위에 자꾸 이제 그 유화 물기름을 덧붙여, 네. 덧 그려. 그러면 원래 그림이 안 보이진 않아요. 약간 보이나. 네. 그러나 새로 덧 그린 그 그림이 이제 지금은 보이게 되죠.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다시 뭐 물리적으로 파내거나 아니면 뭐 첨단 장비를 통해서 밑에 그림을 찾아볼 수는 있어. 예,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윤색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100년 뒤로 가면 누가 계속 위에 덧대. 덧대지. 계속 덧대. 예. 그럼 그거는 너무 멀리 가지 않나요? 역사가? 그 과거의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어떤 그림, 그러니까 과거의 그림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파고 들어가자면 과거의 그림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거의 그림이 없으면 지금의 그림이 색깔도 다르고 물감도 뭐 이런저런 물감 썼겠습니다만 결국은 맨 밑에 있는 그림의 어떤 그 윤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렇다면 저는 그 역사, 과거의 역사라는 것들도 결국 우리의 지금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어떤 윤곽 같은 게 되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화라는 표현을 좀 쓴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자의 역사가 저는 완전히 지금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의자? 네. 네. 세상 편한 독서 의자 팟지홈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팟지홈. 팟지홈. 네. 이게 이제 리클라이너 독서 의자인데 리클라이너 하면 이제 딱 뒤로 편하게 제껴지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팟지홈인데 네. 이 친환경 소재로 네. 만들어 갖고 요게 요즘에 뭐 어떤 의자가 편할까 생각하실 때 이 패브릭은 패브릭인데 일단 방수,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하는 물도 방지되고 그런 이제 친환경 신소재 원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 원단으로 만든 리클라이너 1인용 뭐 의자
독서의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팥지홈이 팔걸이 딱 보시면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독서하기 딱 좋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앞에 발받침대도 있어가지고 발받침대 따로 하나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딱 살짝 기대 누워서 책 읽으면 날씨 좋은 날 아유 받으면서 예. 요거 팥지홈 이제는 집에 한 2개 정도? 2개? 왜냐면 이제 부부가 서로 혹은 뭐 혼자 사신 분들은 하나면 되겠습니다만 예, 둘이 같이 이렇게 약간 기대서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면서 이렇게 딱 리클라이닝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전 프로님도 하나 구매하셔야죠. 저는 살 거예요. 살 예정이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 일당백 독자들 위해서 50% 반 가격 우와. 10일 동안 열흘 동안 할인 판매하거든요. 네. 요거 이 기회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제일 편한 쾌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19세기 사람들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소설책을 읽는 것을 가장 큰 쾌락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21세기에는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든 아니면 이런 유튜브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편해서 아무 누웠다가 못 일어날까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말 같은 때 한번 제가 쭉 한번 앉아보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지홈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리클라이너 의자로 여러분도 편안한 독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말고 물론 이제 그 내용도 포함이 좀 되겠습니다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란 무엇인가, 토인비는 과연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좀 전에 이제 역사를 유화에 비유하셨는데 사실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정프로께서는 역사라는 것은 좀 누적적이고 계속해서 선대의 어떤 그림에다가 다시 또 물감을 칠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전해오는 것들을 또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우리가 변화를 가하고 그러면서 또 뒤에 사람은 또 변화를 가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는데 괴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냐면 지난 3000년의 세월을 말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도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역사를 교훈으로 본 거죠. 역사는 교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3000년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의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너 앞날은 깜깜하다. 이렇게 이제 본 사람도 있고, 뭐 카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봤죠. 그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뭐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어떤 정치성이랄까 이걸 강조하고,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톨토이 같은 경우는 역사는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도 대답하지 않는 이제 귀머거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무용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역사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자고 애원을 해도 역사는 들은 척 만척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견해를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화들 우리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결국 치매잖아요. 내 과거를 잃어버린다, 내 기억을 잃어버린다,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내 과거, 내 기억 속에 있다고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사회 공동체로 치면 역사와 같은 거라 이거죠.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역사를 공부한다 해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 예언은 아니고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현재 펼쳐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넬로지 그 유출을 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이런 상황도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가더라.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쟁이라든지 분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좀 평화적으로 역사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게 뭐 역사를 공부하니까 갑자기 점쟁이가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가 될 거다 이런 거는 역사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결국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 결국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떤 실수랄까 여러 가지 이제 과오를 좀 더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역사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이 역사야말로 진리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진리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뭐 해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기백 교수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든 진리를 배반하면 개인도 민족도 파멸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 진리란 무엇인가? 그 역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한국사의 흐름은 뭐냐? 한국사의 진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분에 따르면 한국사의 진리는 결국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배 계급, 지배자가 될 수 있는 풀이 갈수록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보고 있으면. 지배자로 갈 수 있는 풀이 점점 넓어진다.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풀이 갈수록 넓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왕족 아니고는 왕이 될 수 없고 지배자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배 계급을 구성하는 게 신라를 치면 골품제, 육두품 뭐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요 계급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런 게 심했는데 진골, 성골 그것들이 고려에 들어와서는 좀 더 이제 넓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에서는 좀 지방 호족들도 좀 더 이제 그 중앙의 지배 세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넓어졌고 네. 조선에 와서는 또 좀 넓어졌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대부, 신진 사대부들에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쳐서 그 시험을 대면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예전 집안이 양반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우리가 시험을 쳐가지고 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집안 좋은 분도 많지만 집안이 되게 어려운 분 출신들 많은데 뭐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높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풀이 넓어져 가고 있다.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진리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들을 결국은 무시해버리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갑자기 우리가 야 다시 우리 왕조 사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귀족 사회가 됩시다. 이러면 그 사회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근데 왜 그러면 말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건 다 알겠는데 왜 역사를 말해야 되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1989년에 이제 그 몰타 체제, 이제 얄타에서 몰타까지 해가지고 냉전 체제가 해체됐거든요. 네. 그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이제 하지 말자. 이념은 끝났다. 이념의 종언. 이데올로기를 이제 종막을 고했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욕망,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 그리고 개인, 이제 더 이상 그런 국가, 개인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말 그대로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죠. 거대 서사를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다 끝난 이야기야. 이제 구식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시점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확하게 뭐 유럽이랄까 일본이랄까 미국이랄까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헤이 스피치라고 해야 될까요? 혐오 발언들? 혐오 발언들 그리고 극우적인 발상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극자적인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수정주의죠. 역사 왜곡을 시작하게 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란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 우리 사회는 어떤 이야기고, 그래서 신화가 필요하고, 신화가 없는 시대에서는 종교라는 큰 이야기가 필요했고, 종교가 사라진 시대에서는 우리 민주주의랄까, 여러 가지 이런, 이게 필요했는데, 그게 다 이제 뭐 다 끝났어. 이제 이념의 대립이 끝났기 때문에, 자, 우리 그냥 욕망과 개인의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순간, 뭐가 그 틈을 파고 들어가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파고 들어가고, 그게 이야기의 굶주린 사람들을 또 사로잡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큰 이야기가 사라진 곳에는 증오와 뭐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는다. 네. 요거는 약간 우리한테도 좀 해당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얼핏 생각에 동방님이 말씀해 주셨나 한 20년 전만 해도 시대의 어떤 뭐 담론, 그리고 그때는 뭔가를 두고 크게 뭐 양 진영이 서로 토론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가 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순간 쑥 사라지고 나서는 그냥 서로 적들만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쟤네들 빨리 저 친일파 새끼들 뭐 저 빨갱이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냥 말씀 그대로 헤이트 스피치만 남는 그런 상황이 지난 한 10년
혹은 뭐 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토론은 사라지고 싸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는 90년대 한 중반까지는 논쟁을 했거든요.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그쵸. 사람들이 신문이랄까 잡지를 통해 가지고 맞아. 자 이번에 누가 이거를 쓰면 또 다음에 반박이 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그런 거 안 해요. 그때 진중권 씨도 그때 막 논쟁들 많이 했죠. 예, 네. 뭐 이렇게 각광받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리고 뭐 정운영 뭐 이런 네, 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때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 꽤 네.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딱 나오면 그 다음 날 다다음 날에 또 다른 신문에서 뭐 또 반대 얘기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념이 퇴조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이념 경쟁이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또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이거죠. 이 문명이 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런 거를 인류 역사에서 우리 영국 뭐 미국 프랑스 해가지고 이 뭐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잘 갖고 왔는데 결국 그것이 도달한 종착역이 어디였나? 아우슈비츠였단 말이죠. 이 문명민족인 독일이 선거에 해가지고 나치를 받아들여가지고 나치가 사람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결국 기결됐다 이거죠. 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정말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물질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정말 객관적인 종교에서 해방되고 했는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뭘 가져왔냐 이거죠.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인간이 지금 도달한 정신적인 물질적인 결국 거대 서사의 종착역은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 사회로 도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대 서사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대 담론에 대한 이런 네. 신뢰랄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지식인들 중에도 그런 공부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런 공부해도 어디 취직할 대학도 없고 연구소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이 그렇게 거대 서사를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그럼 여러 가지 헤이트 스피치도 오고 하는데 대중들이 담론들, 이야기들을 감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큰 기준이 없으면요.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 참 많이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도 다 그럴듯해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믿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할 때 다 스스로 불신을 좀 중지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다 그 말이 귀가 솔깃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헤이트 스피치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주의적 언스를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괴담에 휙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대 담론이 사라진 것도 뭐 이해가 되고 근데 사라진 다음에 오히려 그때 그때 느낌은 그냥 이제 좀 싸움이 좀 사라지나 네. 다 같이 좀 평화롭게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메커니즘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싸울 일이 크게 없어지면 뭐 잘 오히려 뭐 큰 싸움 없이 그냥 네. 조용조용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둘이 도저히 뭐 회복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사람들이 좀 잔혹해진다고 할까? 네. 왜 그러는 걸까가 좀 근데 이해가 뭐 안 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예를 들어 거대 서사라고 할 때는 크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양진영이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그때는 민주주의의 장래 아니면 공산주의의 전개 이런 걸 둘러싸고 이제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성격은 어떻고 지금 세계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흐름은 성격은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하니까 큰 문제들이 좀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네. 크다는 건 그대에서 네, 드는 건 네, 추상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추상의 영역에 싸움을 하니까 죽기 살기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아.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그것은 쉽게 판별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장막이 다 걷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항상 그렇잖아요. 큰 이제 본래 네.
폭력배들 세계도 그렇잖아요. 큰 조직 폭력배들이 두 군데 있으면 서로 이제 싸움 나면 큰 싸움이 나니까 서로 항상 자제를 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데 공포의 균형이 네, 공포의 균형이 있는데 그 조직이 다 깨져버리고 나면 이제 자잘한 주먹들이 흔히 말하는 춘추전국시다 펼치니까 더 싸움이 많이 나는 거죠. 칼부림 그때 나긴 더 칼부림 그때. 왜냐하면 이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줄 이제 서로 간에 큰 형님들끼리 빅보스끼리 서로 이게 빅보스가 없는 시대에서는 서로 싸움이 나도 그 싸움을 중지하고 조정해 줄 수가 없는 그게 거죠. 또 큰 경제적 이득을 그 작은 그룹들한테는 또 당장 순간적으로 안겨주니까 그렇죠. 더 잔혹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네요. 뭐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 제일 요즘 뭐 예들기 쉬운 게 예를 들어 젠더 문제라고 하면 네. 내가 겪었던 거고 네. 내 억울함이 이만큼 있고 그걸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저 앞에 있고 네. 그럼 이제 난 그 사람한테 완전 빠져들게 되고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잔인하게 상대를 아주 날카롭게 뵐수록 더 나는 속이 시원해지고 이런 게 좀 생기는데 과거의 그 거대 담론 때와 지금의 그 차이가 그래서 생기는 걸 수 있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 담론으로 내가 딱 무장하고 있을 때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내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뭐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 월급을 더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직장에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거에 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데 오히려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 내가 지금 이번에 월급 10만 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사를 해야 되는데 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냐? 왜 누군가에게는 뭐 가산점을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예전에는 크게 보면 우리 다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가야 되고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배려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니까. 근데 지금 공동체라는 담론이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니 쟤는 뭔데? 그래도 그 공정이라는 데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공정이라는 거. 같은 우리는 또 공동체 구성이라고 지금 생각을 못할 때일수록 공정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고 할 때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승리해 있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 정체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큰 어떤 단위에서 그게 사라져 버릴 때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명의 이념적인 뭐 지식인이다. 아니면 한 명의 내가 뭐 평화 운동가다. 한 명의 뭐 여러 가지 조국 통일 아니면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하는 시민이다. 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한 명의 남성이야. 나는 20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남자야. 나는 40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좁혀졌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찾아낸단 말이죠. 근데 큰 게 사라졌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그런 담론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서사나 담론은 다 그 현실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어떤 이야기든 있잖아요. 현실적인 수요를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그거는 논리와 그 여러 가지 근거를 다 찾아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사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다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이 거대 서사 역사가 대표적입니다만 이 역사를 아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좀 이제 역사 관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양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히스토리아 뭐 해가지고 그 히라버의 어원을 보면 조사, 탐구 이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히스토리아. 예, 탐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역사라는 것은 좀 점치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역사가. 예, 점치는 거예요. 네. 역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이력서 하지만 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발자취를 남긴다. 물이 뭐 이렇게 흘러가 흔적 남기듯이 아니 발자취가 남기는 거 있죠. 네. 그게 뚜렷한 거예요. 그 흔적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당황한 티가 역력했다. 이게 역이에요. 네. 당황한 뭐 분위기가 역력했다. 막 놀란 게 역력했다. 역력하다.
뚜렷하다는 뜻이. 네네. 역이라는 건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 사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깃발로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이 깃발 확 든다 이런 네. 뜻도 되고 아니면 요 사자에 입구자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입구자가 아니라 이게 점치는 그릇이거든요. 이게 점치는 그릇이. 점치는 그릇을 이제 점치는 그릇 위에다가 점칠 때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꽂고 손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점하고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네. 점을 치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역사 그 사마천이 사관 대대로 우리가 이제 사관 집안이다. 그게 점 치는 집안이고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것들이 결국 이제 데이터가 되고 쌓이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임금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라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좀 뭔가 뚜렷한 것이 있는데 사실 점을 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삼아 가지고 뭐 비슷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볼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라는 어원적인 의미고요. 본래 이제 조금 더 이제 역사관을 좀 설명드리면 고대 그리스를 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역사를 정말 별로 아주 하찮게 바라봤죠. 플라톤 역사를? 같은,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거죠. 역사, 문학, 철학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게 뭘까요? 철학. 맞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그럴 것 같잖아요. 역사, 가장 철학, 문학 중에서 문학 중에? 그렇죠. 철학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게 역사.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플라톤이 좋아하는 것은 이데아잖아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근데 역사란 건 뭐죠? 구체적이고 한 번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나 이거죠. 한 번 일어나는 건 하나 중요 안 한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이라서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자료는 그때는 또 있었겠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고 그냥 변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불변이잖아요.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현실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추상도 가장 높은 게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네. 본질. 그 다음에 문학은 중간쯤 되는 거죠. 네. 문학은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일어났음직한 일. 우리가 개연성의 세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별 재미없어요. 이건 뭐 꾸밀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냥 뭐 사건, 이벤트. 수많은 우리 길에 뿌려진 돌 부스러기 같은 거고 네. 그걸 뭐 잘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서 뭔가 꿰뚫는 원칙 같은 걸 발견한다면 그게 이제 철학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요즘에 철학 공부한 사람 잘 없지 않아요? 요즘에? 네. 주위에 철학 공부한 사람 있어요. 저는 뭐 방송하니까 네. 철학 공부하시는 분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지만. 만나지 평소에는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역사에 대해서 막 몰입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요즘에? 네, 유튜브로 역사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카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점이 그 역사의 해석하고 역사의 사실하고 이걸 뒤섞어 가지고 의견을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곡해를 하고 또 그것을 막 대중적으로 전파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너무 이제 역사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역사는 쉽게 접근하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지금도 어렵습니다. 뭐 유튜브 상에서 지금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또 그 논쟁이 있었죠. 있었죠. 두 역사 강사 간에 네. 나중엔 뭐 거의 그 인격 비하까지 해가면서 둘이 서로 네. 뭐 이 역사 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떠든다 또 저쪽에서도 뭐 아유 그 자격 갖고 뭐 하는 그 수준 낮은 거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저도 조금 봤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일어난 팩트는 있겠죠. 이만큼 무더기 팩트가 있겠지. 근데 각자 자기에게 유일한 팩트만 가져가. 네. 맞아. 그래서 이거 봐라 역사 있어. 왜 이걸 모른 척해? 그리고 이쪽에서도 야, 봐라 이런 팩트가 있다는 거 자 신문에 있고 어디 책에 있고 다 다 있잖아. 있잖아. 근데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아마 상대가 팩트에서 가져갔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말이 맞다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만 가져다 놓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역사학에서의 객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적 정직성이거든요.
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너가 뭘 안다고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연구되고 탐구되는 아까 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사의 끊임없는 대화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어느 시점에서 자 이거는 다 내가 아는 게 다 맞고 그렇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그 공개적인 이제 논쟁의 장에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이게 대화 수준이랄까 서로 또 정책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이제 회피하시니까 뭐 말만 잘못이 아니 말만 뭐 하면 본인들하고 좀 안 맞으면 무조건 친일파 몰고 뭐 또 친용공으로 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논문을 쓰시는데 논문에 대해서 아무도 안 읽어요. 최근에 나온 거. 그리고 오로지 자기 유리한 것들만 잡아가지고 자 뭐 어느 책에 나오니까 이 말 맞지 않냐. 그런 불성실한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성실한 건 어느 책에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정작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은 사실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특히 이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 저분들 말고도 역사학자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분들은 잘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시죠. 두 분이 아주 그냥 격하게 싸우시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저는 뭐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역사 그래 이렇게 뭐 우연의 산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뭔가 나한테도 다가오는 게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겁고 어렵고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실 때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네. 왜냐면 이제 거기서 어떤 사료들을 갖고 이 주장을 하면 평가할 그 대상이 뭐 완전히 국민들을 완전히 버리고 배신하고 뭐 아주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의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다 파렴치해요. 여기서 보면. 근데 또 이쪽에서 보면 아 정말 대단한 업적들이 많고 또 마지막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간 그런 삶처럼 근데 그 팩트들이 다 서로가 맞대. 뭐 제가 뭐 직접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야 그래서 참 보기 따라 혹은 뭐 내가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자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오셔야 되는데 다들 이제 좀 몸을 사리시고 그러신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꼭 몸을 사린다는 측면보다는 그 역사학에서 현대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적어도 100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중국이 이제 왕조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새 왕조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보통 그 전왕조의 이제 역사를 기술하지 않습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나야지 기술하기 시작해요. 100년, 200년 지나야지. 그게 돼야지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도 이제 거의 다 가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료는 계속 모아놓죠. 모아놓고 기술하는 거는 이제 한 최소 100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청나라가 1900 그 신해 대혁명 11년인가요? 그때 멸망했다고 보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나라 멸망을 이제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대사의 사람들의 평가를 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해야죠. 끊임없이 해야지 그게 이제 축적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그걸 이례적으로 자꾸 완결 지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편의적인 것 같으면 세상에 뭐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역사를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 봤다. 이제 투키디데스 트랩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투키디데스의 함정. 바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죠.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 본성에 의한 정치적 분쟁이다 이거죠.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정치적 분쟁의 일들이 다 역사라는 거예요. 정치적 분쟁이 역사다? 네. 그래서 인간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키디데스 트랩도 거기서 나온 개념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과오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역사상의 과오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봤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봤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죠.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이 헬레니즘에서는 그랬는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완전히 달라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네. 역사는 유대민족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실현되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는 이제 하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네. 역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의미한 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이런 게 아니라 역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직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순한 다람쥐 쳇바퀴 아니라 직선이 되고 신의 승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 숨은 의도와 목적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신공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역사의 의미는 뭐냐? 선과 악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에 가서 시민이 되고 악한 사람은 지상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감화를 받은 인간이 은총을 받은 인간이 착한 인간이고 세속의 사랑에 탐닉한 인간은 나쁜 악한 인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역사의 종말까지 가고 최종 순간의 역사는 결국 선이 승리하리라 목적론이 되는 거죠. 네. 역사에 뭔가 의미가 있고 역사에 뭔가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간 학문적으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해겔인 거죠. 네네. 해겔은 결국 역사는 뭐냐면 자유로의 진보 과정이란 거죠. 이게 독일에 말하는 역사주의예요. 역사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뭐냐?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정신이 네. 역사의 법칙에 합치될 때 자유가 가능해진다 이거죠. 인간의 정신이 역사의 법칙과 합치될 때- 합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자유가 뭐냐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냐? 아니다. 자유는 필연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다. 법칙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필연을 인식해서 그 필연의 법칙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난 저 하늘에 뛰내려도 살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네. 그것은 무모하고 만용이고 네. 자유는 뭐냐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인간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 이걸 알고 높은 데 뛰내지 않는 것. 그럴 때 나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필연을 인식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법칙을 인식할 때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역사 원자력의 법칙, 원자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 인식해서 우리는 큰 힘,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네네. 법칙을 인식할 때 인간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필연의 법칙을 인식한다는 거는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완전 반대 다른 같잖아요. 것 같죠. 그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필연의 법칙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필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필연의 법칙이 거스르지 않으면서 해야 그게 이제 자유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사의 진리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풀이 넓어지는 것들 하듯이 네. 바로 그 필연을 인식하는 것들, 그 규칙을 법칙을 인식하는 것들 그런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이리켈 커피를 마시는 것도 그것도 자유네. 그것도 필연이고 필연이고. 자유고. 그렇죠. 그 필연의 법칙에 따라야지. 예, 다른 데서 자꾸 뭘 드시려고 하지 말고 이 필연 1당백을 들으시면서 1kg 커피를 드시는 네. 그 필연을 알고 거기에 따르되 그것이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네. 이 원칙을 우리가 이제야 제가 또 깨달았네요. 네. 역시 이래서 사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도 1kg 커피 그 거부하시다가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1kg 커피와 네. 함께 커피의 자유를, 향의 자유를, 맛의 자유를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좋은데요. 언제 한번 제가 써먹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말을 그래 자유는 필연의 인식이지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필연의 법칙을 잘 알아야만 네. 네.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네. 그 거스르는 것 자체가 이게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네. 스스로에게 혹은 그 구성원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낙관적이잖아요. 이제는 네. 역사는 목적이 있고 역사의 끝에 가면 우리는 다 자유로워지고 신의 은총을 받아 구원받으리라. 자유와 구원 최고의 어떤 역사관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다 무너져 버렸죠. 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제 독일의 슈펜글러 같은 사람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낸단 말이죠.
이게 이 하나의 어떤 이론 1차원적으로 단선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문명이라는 것은 일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거죠. 태어나서 우리 생로병사 하듯이 네. 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성숙하다가 결국 절정기에 달한 다음에 늙어서 멸망한다. 그래서 또 다시 태어나고 이게 계속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겨울의 단계에 왔다. 이제 겨울의 단계, 몰락의 단계다. 이 몰락의 단계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몰락의 책을 썼고 토인비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토인비도 역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명의 단위로 봤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세계 역사를 그때까지 공부를 해보고 21개 문명을 찾아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한 걸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문명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응전을 못하면 결국 쇠퇴하더라. 도전을 받아가지고 응전을 잘하면 성장하더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명도 결국 어떻게 보면 순환론적 비슷하게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토미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게 뭐 역사가 이런 변천을 겪고 이런 순환을 하는 게 뭐 운명, 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인간의 행동이 기인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 인간이 결국은 그것을 결정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의 주체는 뭐냐?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말을 해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그러니까 뭔가 창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민중사관이랄까.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다 하는 사회주의 쪽의 사관은 좀 다른데 결국 엘리트들이 끌어간다는 거군요. 근데 이 엘리트라고 할 때 이때 엘리트라는 게 정치 엘리트도 포함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종교적, 문화적 엘리트들, 학문적 엘리트들. 그런데 이런 소수들이 기본적으로 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지배적 소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되면 대부분 그 사회는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가 해체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다수 대중의 호응을 잃게 된다는 거죠. 다수 피지배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사리사욕을 탐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면 결국 창조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 저 자리에 올라가서 바보가 될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취하니까. 취해버리니까 그 자리가 주는 부랄까 그 자리가 주는 힘에 취해버리니까 창조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수 대중들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수 대중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 문명, 그 역사가 이제 붕괴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토인비의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토인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도전에 대해서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응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응전에서 중요한 것이 결국 뭐냐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신생활의 응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종교적 차원으로 봐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토인비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경제적 욕구 충족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의 목적이랄까 방향 정립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종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는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결국 뭐가 튀어나오냐면 종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했느냐? 사람이 다른 방향,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계속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할 때 결국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그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나왔고 결국 기독교가 융성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현대 사회에도 적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합시다. 독재. 그러면 그 사회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요.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북한의 종교. 종교잖아요, 종교. 종교지. 종교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쪼으면 쪼을수록 다른 방향으로 탈출을 찾아야 되니까 그 방향이 종교적인 우리 지난번에 샤머니즘 됐습니다만 샤머니즘을 상징하는 3대 장면이 사실은 그 평양에 그 수많은 그 뭐라고 할까 프레이드를 할 때 그리고 그 공연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 공연이었습니까? 이럴 때 그 10만 명의 카드 섹션들이 보여주고 그 열광들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결국 종교의 부활이 20세기, 21세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토인비 오늘 말씀드릴 토인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항해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영진 씨가 아주 네. 좋아할 것 같은 칼 포퍼. 포퍼.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한 칼에 다 날려버리겠단 말이죠. 네. 이런 모든 생각들, 역사의 법칙이 있느니, 역사의 뭐 구원의 뜻이 있느니, 역사가 뭐 순환을 하느니,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게 바로 역사 법칙주의라는 거예요. 역사에 뭔가 법칙이 있고 역사에 뭔가 뜻이 있다. 이것들을 역사주의라 명명하고 이게 얼마나 이제 빈곤하냐 이거죠. 그 마르크스가 했던 철학의 빈곤을 빗대가지고 네. 역사주의의 빈곤, 우리 역사 법칙주의 빈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뭐 인류의 역사가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역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역사가 법칙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운명의 노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역사 법칙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말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포프 같은 사람은 여기서 확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미망에서 깨어나시오.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하고. 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서양의 지금까지 역사관의 변천을 네. 이제 20세기까지 한번 네. 좀 살펴봤고요. 동양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자,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네. 훌쩍 네. 넘어버렸는데 역사관 이렇게 살피다가 끝났네요. 어떻게 좀 약간 느낀 게 좀 있습니까? 아유, 솔직히 말할까요? 네. 아유, 전 힘들다. 왜?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 이런 것까지 내가 알고 살아야 되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이 역사가 얼마나 네. 길어요, 사실. 인간은 우리는 잠깐 네. 이 역사에 비하면 잠깐 그냥 아. 죽었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인데 음. 이거를 다 쫙 펼쳐가지고 야 역사가 무엇이냐 이러는 게 저는 좀 머리 아프다. 아, 그래서 네. 얘기를 했죠. 뭘요? 태어나서 뭐 물론 100년 동안 혹은 뭐 80년 동안 모르고 살아도 전혀 지장은 없어. 먹고 사는데 네. 전혀 지장은 없으나 네.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평가했던 아까 누구였죠? 역사를 모르고 지난 3000년의 역사를 괴테. 모르고 괴테. 괴테. 깜깜이로 살아도 돼.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나서 나중에 조금은 아쉽진 않으실지. 왜냐면 인간이란 것들이 인간이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우리 문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을 만들어 왔는가를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고 이 세상 떠나는 것과 전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는 이 세상에서 내 열심히 할 일 하다가 가시는 것과 물론 이제 두 개가 뭐 특별히 가치가 있고 없고는 아니겠습니다만 본인이 나중에 생각할 때 그거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혹은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네.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잘 살고 싶다. 성장 발전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명예의 욕구가 있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면 결국 불멸의 욕구가 남거든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건 사실 네, 불멸의 네, 욕구잖아요. 네. 자, 이 불멸의 욕구를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보통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유일신을 딱 도입을 했어요. 너희들은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땅에 묻혀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불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또 인도 쪽 불교 쪽을 보면 결국 뭐 윤회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윤회의 사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건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반복되니까 뭐 어차피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멸의 욕구가 해소된단 말이죠. 근데 중국 문명권에서 가져고 나왔던 게 바로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우리의 불멸의 욕구를 해야 되느냐? 그때 공자가 바라봤던 게 이런 말이죠. 공자가 어느 날 자기 인생도 안 풀리고 제자들은 말을 안 듣고 계속 이제 선생님 몇 년 따라다녔는데 지식자도 안 나오고 선생님 사기꾼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고민하고 이런 차에 불러준 데도 없고 강물이 흘러가는 걸 쭉 바라봤단 말이죠. 강물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고 공자가 한마디 하는 거죠. 끊어짐이 없구나. 이 물이 흘러가는 건 끊어짐이 없잖아. 그게 역사거든요, 사실은. 역사가 어떤 거죠? 끊어짐이 없잖아. 인간이 태어나서 또 다른 죽고 또 태어나고 이게 끊어짐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불멸의 요소를 어디에 찾아야 되냐?
이 끊어지지 않는 인간 세상의 이치들 그 역사를 찾은 거야. 그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라. 그다음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사라고 하잖아요. 풀을 청사. 이게 어떻게 보면 강물에서 나온 느낌도 들고 하늘에서 나온 느낌도 있는데 그만큼 이것에 내 이름 석자를 새긴다는 것들. 거기서 내 불멸의 어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내 개인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집단과 사회 속에서 살아나는 공적 자아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또 그런 불멸의 욕구를 우리에게 또 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지난 뭐 한 30년, 40년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겪는데 그 일을 잘 돌이켜 보니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새롭게 닥친 일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혹은 전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으니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지난 3, 40년을 아예 다 까먹고 있어. 그럼 새로 뭔가를 만날 때마다 늘 처음 겪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황하거나 매우 비효율적이거나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 이것들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그런 의미로서 역사를 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의미 아니겠는가. 네네. 맞습니다. 영혼 좀 담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저희는 오늘 토인비 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아주 작은 문고판 책입니다. 네, 페이지 지금은 절판됐죠? 지금 절판됐는데 네. 도서관 가시면 도서관이 있답니다. 네. 네, 아주 한번 읽어볼 만한 책. 역사란 무엇인가? 저희는 그러면 남은 이야기 2부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